여러분 마음의 준비하고 오셨나요? 일단 얘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개념 이해를 예시로 먼저 드릴까? 아니면은 하나씩 일단 여러분 앞에 거는 앞에 문장 같은 것들은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 이 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제목으로 갑시다. 요게 이제 문항을 분석하는 거죠. 그럼 문항을 왜 분석해야 되냐? 우리 그러면 수능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자, 여기에 와서 오케이, 난이도 이게 잘렸네. 그러면 오케이, 요렇게 딱 요렇게 놓고 수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제가 예시들을 수능의 표준 점수를 아까 제가 몇몇 챕터 전에 요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불수능으로 가지 말고 이번 수능에 요즘에 국어 영역이에요? 나 때 언어 영역이었는데 국어 영역으로 갑시다. 국어 영역. 나 때는 또 외국어 영역인데 외국어 영역이겠지? 설마 영어 영역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외국어 영역. 그 다음에 요즘 수학 영역이에요? 난 수리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세대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문과라서 사탐은 이름 똑같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사탐은 좀 이렇게 대학 갈 때 얘가 힘을 그렇게 발휘하는지 모르겠고 얘네로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막 수능 치고 나면 항상 올해에는 국어가 가장 어려웠다. 가장 어려웠다는 걸 이제 제가 불수능이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불입니다. 미안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사실 아닌 그냥 지금 제가 예시입니다. 2024년에는 국어 영역이 어려웠는데 작년에 외국어 영역 겁나 어려웠던 건 확실하다. 내가 또 막 쓸데없이 이런 뉴스 보거든. 작년에 2025년에 쳤던 시험은 외국어 영역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미안해, 불이야. 불 안 갔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수리 영역은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저 어렵다 칩시다. 손바닥 각도인데 색깔 좀 넣을까? 이렇게 쓸데없는 짓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거 이제 불꽃이에요. 불이 어려웠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자 24년에는 외국어 영역이랑 수리 영역이 쉬웠다 칩시다. 국어만 어려웠어요. 그러면 얘가 점수를 80점을 받았고 여기서 80점을 받았고 여기 80점을 받았어. 그런데 그러면 이 80점의 원 점수가 국어 영역에 이제 90점 이상은 없었다 치자.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90점 이상은 없었다 치자. 그럼 80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4년도의 외국어 영역은 너무 쉬워서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국민의 반은 너무했다. 수험자의 반이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되게 못 친 거죠. 수험생의 반이 요즘 몇만 명 치는 거야? 한 50만 명 치나?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영역은 예를 들어서 너무 쉬웠어가지고 80점이면 전국 꼴찌라 칩시다. 그럼 원점수에서 80, 80은 같은 80이 아닌 거지. 이거는 너무 국어가 어려웠으니까 이건 대한민국 1등인데 이거는 꼴등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럼 원점수 80이 의미가 없죠. 그죠? 지금 내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너무 멀리 갔나도 생각해봤는데 자 이제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한 번 더 단계를 내려볼게요. 수준 단계를. 자, 이거 이제 설명 마치고 끝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항 분석이란 제목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한 건데 그럼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각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 각 대학교 교수님이 수험생이 시험을 쳤을 때 약간 어렵다.
약간 어렵다. 근데 이 수험생 전체가, 그쵸? 수험생 전체가 약간 어렵다 해야 이제 여기 나오겠지만 변별도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상위권 학교를 가고 게임만 하고 맨날 놀았던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 아닌가? 그죠? 그럼 이제 내가 그래 이번 시간은 좀 예를 많이 들게요. 교수들은 이제 그럼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들은 요거를 되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제 여러분으로 또 한번 예시를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이 많은 걸 느끼면서 이거 되게 어렵나 보다는 느낌이 오죠? 제가 좀 어려울 때 좀 예를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 그냥 조건을 하나 답시다. 그쵸?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쵸? 자, 이제 뭐 오늘 예시니까 내 강의 안 듣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야 치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열심히 공부한 내가 붙어야지 했어. 근데 내가가 아니라 근데 이번에 26년형 청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다음 중 프로이트가 제안한 개념이 아닌 것은. 지금 조건 달았죠. 뭐였죠? 여러분은 공부 빡시게 했어. 딴 애들은 안 했어. 딴 애들은 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보고 다 놀았어. 근데 딱 이 수준으로 출제가 된 거야. 모든 문제가 10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닌 것은이지. 아닌 것은 뭐 할까? 아닌 거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누구나 다 아는 이 저항. 3. 불안. 4. 무의식. 5. 너무 뻔한 거 뭐 할까? 무의식, 불안, 저항, 훈습 이런 건 약간 또 단계 올라가잖아. 전의식? 이렇게 합시다. 외상어? 됐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여러분 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만 맞출까? 공부 빡시게 한 여러분만 맞출까? 아니면은 이제 강남역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았는데 무슨 학과 나왔죠? 그랬더니 저 경영학과 나왔는데 이랬어. 경영학과 때 이거 물어봤어. 맞춰 못 맞춰? 이거 아닌가요? 하겠죠, 그쵸? 이 정도로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간할 수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막 이번에 이런 악담하면 안 되겠지만 오수생이야. 이번엔 꼭 붙어야 돼. 근데 막 문제 수준 다 이렇게 나왔음. 그럼 여러분 짜증 나요, 안 나요? 선생님 열받아요. 우리 진짜 빡시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문제 수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누가 이거 답 몰라요? 이렇게 하겠죠, 그쵸? 아니면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1번 제안한 개념이 맞는 것은, 그쵸? 맞는 것은. 사실 옳은 것은이라고 묻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무의식, 2번 정책, 말도 안 돼. 3번 미팅, 4번 회의라고 할 뻔했네. 줌, 말도 안 되는 거 다 넣자. 5번 뭐하지? 대통령. 이렇게 나왔다 치자 문제가. 프로이트가 제안한 개념이 옳은 것. 이거 못 맞추면 한강 수험 체크 하러 가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 이 정도 문제는 경영학과 나와도 전자전기를 나와도 기계공학을 나와도 이거 못 맞추면 한강에 수험 체크 하러 가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죠. 자, 이제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됐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올로 지우자, 올로. 됐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새가 빠지게 설명한 이유는
얘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설명한 건 제가 얘라고 표현했지만 얘도 해당되는데, 왜냐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끼치거든. 나중에 문학 난이도가 문학 변별도한테 영향을 끼친다도 나오는 문장이니까. 자, 이제 그러면 한 수준만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한 수준만 더.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를 낼 거냐면 이렇게 낼게요. 프로이트가 다음 중 프로이트가 제안한 불안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현실적 불안. 2. 신경증적 불안. 3. 도덕적 불안. 4. 4에 이제 엉뚱한 거 넣어야 되는데 뭐 하지? 정상화된 불안. 5. 객관적 불안. 답 뭐죠? 답 뭐예요?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요. 그렇죠? 답은 이런 단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닌 것은 얘예요. 선생님, 그러면 원래 불안의 종류 3마리 아닙니까? 맞아요. 3마리 맞는데 제가 이제 오지선다형을 만들려고 얘랑은 같은 불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아가 현실에서 느끼는 객관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얘랑은 같은 게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거니까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3마리가 프로이트가 제안한 불안의 유형이 되겠죠. 얘가 틀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다음 중 프로이트가 제안한 개념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1. 무의식. 아까 똑같은 거예요. 2. 정체. 3. 회의. 4. 뭐하지? 건축. 5. 예술. 이렇게 했다 치자, 그쵸? 답은 뭐예요? 무의식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갈게요. 보기 적어놓고, 이 보기를 여기다가 초록색 해놓고 왔다 갔다 보다 이게 낫겠다. 자, 볼게요. 자, 문항 변별도. 한 검사에서 각 문항이 피험자가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 능력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쫙 다 읽고 갈게요. 수검자의 똑같이 능력 수준에 따라 문항의 정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며 개별 문항의 총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해 주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총점이 높은 사람은 상위 집단, 총점이 낮은 사람은 하위 집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률 차이예요. 문항의 변별도가 높으면, 오늘 우리 신뢰도 타당도를 할 건데, 오늘 할지 모르겠다. 변별도가 높으면 검사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거 지금 좀 이따 설명하고 나중에 신뢰도 타당도 가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반복 학습은 언제나 좋은 겁니다. 문항 변별도는 문항 난이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되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변별도는. 자, 요 문제는 문항 변별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요 문제는 이제 문항 난이도예요. 자, 검사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말합니다. 검사 문항 개발 과정에서 문항 난이도를 알아보는 목적은 적절한 난이도 문항을 고르기 위함이고, 이걸 아까 제가 수능 출제위원들이
수험생한테 약간 어려운 문제를 내서 공부한 사람은 상위 학교를 가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학교를 안 가게끔 만드는 게 좋은 수능이에요. 수능을 쳤는데 너무 쉽게 해서 모든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만점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초토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학원들 다 망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수험생이 만점 나오는데 학원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모든 수험자가 빵점이 나오는 미친 뭐 하버드 교수가 와도 눈물 흘리면서 이거 못 풀겠는데 하는 문제를 만들면 그건 뭐 수능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0.7 정도 지금 적어놓을게요. 0.7 정도가 제일 좋다. 그래서 문학 난이도는 이제 최대 수행 검사는 우리 앞으로 배울 건데 정답이 있는 검사가 되겠어요. 성취 검사나 적성 검사에 주로 사용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수능 같은 거예요. 수능이 답이 있잖아. 문학 난이도는 수검자의 문항에 대한 본래 지식과 추측, 이제 앞으로 추측이 나와서 여기 또 추측도가 나옵니다. 네, 추측도가 나와요.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제부터 갈게요. 문항 난이도는 이 difficulty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아이템이 문항이죠. 이 difficulty라는 단어 때문에 번역이 난이도라고도 나오고 difficulty, 아주 좀 어렵다 해서 곤란도라고도 나오는데 보통 시험에선 언제나 알죠? 괄호 전에 있는 게 기출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예요. 기출에는 문항 난이도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문항 난이도는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분간해 주는 게 아니라 경영학과가 봐도 답은 무의식이고 기계공학과가 봐도 답은 무의식이고 전자전기가 봐도 답은 무의식이에요. 그럼 이거 문항 난이도 우리 나중에 그 뭐 0부터 1까지 이런 얘기 할 건데 이건 누가 틀리겠어요? 틀린 사람이 있겠지. 읽지 않은 사람, 문제를 읽지 않은 사람, 아니면 한글을 배우지 못한 까만 검머외, 그죠?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보면 이제 틀릴 수 있지만 그 외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맞추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문학 난이도가 되겠고, 이거는 공부한 자와 그러니까 청상을 공부한 사람과 청상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분간해 주는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이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사람이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게 문학 난이도예요. 변별도는 난이도랑 다른 거예요. 변별도는 계속 나오는 게 능력 수준 변별이죠. 능력 수준 변별이죠. 총점이 높은 사람과,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 자, 낮은 사람은, 그쵸? 공부하지 않은 자. 이걸 구별해 주는 게 문항 변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이거죠. 상위, 스카이를 가는 학교와, 그쵸?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게 문항 변별도예요. 자, 이제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항 변별도가 높으면 검사의 신뢰도는 높아진다라는 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분간되는 문제를 냈으면 이런 수준의 문제를 계속 냈을 때 공부한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면 계속 답을 맞출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럼 미안 좀 이제 나 겸손을 좀 버리려고 나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치자, 심리학과에 미쳤다 치자, 그쵸? 그럼 내가 청상 치면 저 청상 공부하고 미안해, 공부하고 갈까 안 하고 갈까? 저 사실 작년 얘기를 하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자격증을 개수를 한번 늘려볼까 하면서 재미로 쳤어요. 재미로 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전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 다음 날에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 복장 다 입고 이제 막 모자 쓰고 선글 끼고 선글 낀 채로 시험 봐도 시험 성적 잘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 나 자전거 복장으로 선글 끼고 그 시험장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야 좀 미친 여자나 막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쫄쫄이 입고 막 선글 끼고 앉았어. 심지어 짐 좀 줄이려고 이거 헬멧까지 썼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약간 사이클하는 사람이 여기 왜 왔지? 했는데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시험을 막 쳤지. 그러고 빨리 자. 다치고 빨리 자. 난 좀 이따 자전거를 탈 거니까 막 이러면서. 그 정도인 사람이 시험을 치면 계속 합격이 나오고,
미안한데 여기 보는 사람 중에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난 공부 진짜 안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다가 클릭을 해서 이 강의 하나만 들었어요 하는 그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계속 시험을 쳐도 이런 악담을 하면 안 되는데 공부를 안 했다는 조건이 달리니까, 그쵸?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신뢰도 타당도 가서 내가 이거 비슷한 예시 또 들 거예요. 그죠? 똑같은 예시인데 나중에 가서 저 비슷한 예시 들어본 것 같은 데가 이거입니다. 그쵸? 신뢰도가 이제 안정성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은 계속 안정적으로 합격이 나오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안정적으로 불합격이 나와. 그쵸? 잘 됐습니다. 됐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문항 추측도로 갑시다. 내가 이거를 아침에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하는구나. 문항 분석을 설명을 뭐뭐뭐를 아까 단계로 1, 2, 3단계 수능으로 갔다가 문제 한번 갔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생각했는데 여기서 약간 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여러분 나 이거 사투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선 일본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서울 애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대학교 때 오지선다 시험을 보고 나와서 서울 애들 만났을 때 서울 애들이 야, 너 어떻게 쳤어? 이러길래 나 다 3번으로 겐또 때렸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울 애들이 응? 막 이랬거든. 부산에서는 겐또 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촬영자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겐또 때린다 알고 계신가요? OX로 손으로 역시 이게 부산에 잠시만 그러면 단어 혹시 3번으로 다 때리고 나왔어를 혹시 서울에서 뭐라고 하죠? 찍었다. 그렇구나. 그래. 감사합니다. 이제 부산에선 겐또 때린다라고 하는데 서울은 이제 찍었다. 오늘 머리카락 나고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서울 애들은 찍었다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래, 어쩐지 내가 딱 시험 치고 나서 애들이 막 서울 애들이 어떻게 됐어? 시험 잘 봤어? 이러길래 모르겠다. 다 겐또 때렸다.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뭔가 물체를 때리고 나온 건가? 근데 부산에선 겐또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죠? 일본어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겐또 때리는 또 이제 여기도 한 번 더 있어. 나중에 여러분 나 한 번 더 나올 그러니까 거기 나올 때 내가 이 얘기를 할 건데 겐또 때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찍는 이제 서울 걸로 바꿀게요. 찍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사실 난 그때 애들한테 겐또 때렸다 해놓고선 그거지. 첫 번째는 이거지. 오지선다 중에 1, 2, 3 보기는 절대 답이 아니야. 알겠어. 근데 4번, 5번 중에 이거 중에 하나야. 그러다가 어느 것을 할까요? 딱 이게 마음에 안 들어. 5번인데 어느 것을 할까요? 다음에서 이게 찍혔는데 또 기분이 딩동 땡 딩동댕동해도 5번이네 하면서 이제 5번으로 체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찍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찍는 방법은 진짜 심플하게 오늘은 신이 나에게 3번이라고 했다. 3번. 3번만 봐봐.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나? 그냥 OMR에다 이제 컴사로 빡 이러고 이제 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아마 보기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찍는 방법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문항의 추측도가 되겠습니다. 추측 정답 가능성. 이게 아이템 찬스였구나. 약간 찬스가 4번이 답이었는데 5번을 했네. 5번이 답이었는데 5번을 찍었으니까 넌 오늘 행운이 따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문항에 얘가 솔직히 진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1, 2, 3이 아닌 건 알잖아. 1, 2, 3이 아닌 건 아는데 4번이야 5번이야 이 정도니까 이 세기보다는 얘가 좀 더 공부를 한 애죠.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4번인지 5번인지 모른 채로 5번을 찍었다가 맞춘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문항 추측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답지의 매력도는 사실상 시험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문장이 1, 2, 3, 4, 5 보기에 들어갔던 것 같긴 해요. 선다형, 이게 오지선다, 그쵸? 오지선다형 문항이고, 사지선다도 사실 있으니까. 피험자가 오답을 정답으로 보고 택할 가능성이 있냐면, 오답을 정답으로, 이제 나락에 빠졌네, 그쵸? 오답지에 대한 응답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답의 매력도는 문항 각 답지에 대한 반응의 분포 상태.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혹시가 아니라, 제가 지금 기출풀이 교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야. 내 기출풀이 교재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말하지만 그 문제 뒤에 답이 적혀져 있어.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딱 기출풀이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답을 다 적어놓으면 어떡해. 여러분아, 답이 안 적힌 걸 내가 진짜 풀어보고 싶으면 저기 큐넷 들어가서 자료실 들어가가지고 기출 문제를 다운시켜서 프린트를 해요. 답안은 따로 있으니까. 그쵸? 지금 내가 이 얘기에서 지금 빠졌는데 답안을 보면서 내가 이제 답 체크를 한단 말이지. 그럼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 딱 답안을 봤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5개씩 보통 우리가 외워서 답 체크를 하잖아. 그러면 2, 3, 4, 2, 5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때는 이럴 때 있어. 3, 3, 3, 1, 1 1, 1, 3, 3, 3 하면서 내가 딱 생각하지. 이 출제자가 3이랑 1에 미친 사람이다. 그쵸? 근데 엄청 사실 그거 다 분포 퍼센테이지로 해놓는 거 알죠? 적당하게 분포되게끔 4도 적당하게 나와야 되고 3번 답도 적당하게 나와야 되고 2번 답도 적당하게 나와야 되고 그게 비율이 적당해야 돼요. 1번이 답일 때, 2번이 답일 때, 3번이 답일 때 그거를 다 맞추죠. 그게 문항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와, 수능도 그렇잖아. 수능도 한쪽으로 답이 쏠리면 안 돼. 4, 4, 4, 1, 1 그럼 그날 오늘은 신이 나에게 4라는 숫자를 내줬다면서 4번 줄 쫙 끈 애들은 4번을 어쩔 수 없이 다 맞추게 되는 거야. 그걸 피하게 하려고 다 순서 엇갈리게 숫자가 안 겹치게 다 답을 비율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게 이거죠. 문항 반응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자, 다시 이제 이거 다 하고 이제 요 정도 하고 넘어갈 거예요. 문항 반응 이론에서 문항별 능력 추정치는, 그러니까 능력 추정치가 너의 능력을 보겠어. 너의 청상 3급 능력에 대해서 보겠어. 지적 능력, 그러니까 이 인지적 능력 다 공부했냐 안 했냐. 해당하는 것은 문항 난이도, 변별도, 추측 정답 가능성이 다 섞여서 능력 추정치가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청상 3급 치러 가면 한 개도 안 찍을 거야? 아이, 솔직히 100문제 중에 솔직하게 말해서 10문제는 찍을 거잖아요. 그쵸? 그 찍는 것 중에도 여러분이 맞추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갑니다. 내가 보기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문장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사실 자신감이 많거든. 나만큼 문항 분석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정신병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시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해를 위해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나올 건데 우리 이 문항 분석은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이기 때문에 함수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우리 인간사의 오지선다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학이고 통계학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수리가 빵점 나와가지고 학교를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학교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수리가 빵점 나와서 학교를 마음껏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통계까지 설명 못 드린다는 건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통계 설명해도 내가 만약에 해왔어. 여러분 통계 설명할 때 X표 누르면서 없앨 거 아니에요. 이거 창을. 그쵸? 나한텐 거의 이 통계학이 이제 칠판을 보고 있으면 이게 말로만 듣던 양자 물리학인가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통계학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들은 그냥 외우고 넘어갈게요. 자, 문항 분석, 지금 신나게 문항 분석 설명했죠, 그쵸? 문항 분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총점 계산,
집단 구분이 필요하다인데, 와, 이거 몇 분짜리 나올까? 자, 집단 구분 갑니다. 원래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비교를 하는 걸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배우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집단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난 일반고를 나왔어. 난 일반고를 나왔는데 내가 대학을 가서 만나본 물론 우리 학교는 아니었고 우리 학교 아니었어요, 그쵸? 민사고 애를 만나본 적이 있어. 사귀었다고 하면 더 재밌으려나? 민사고 애를 사귀어봤는데 걔가 나한테 맞춰서 대화를 되게 잘 해주긴 했지만 걔가 친구들 같은 민사고 애들과 나눈 카톡을 걔가 보여줄 때 보면 이게 씨발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너무 좀 머리가 다르더라고요. 민사고 있고 자사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과학고 있고 외고. 이 외에 언급되지 않은 좋은 학교는 죄송합니다. 그쵸? 제 머릿속에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이 사람과 벌서스 일반고를 하면 내가 일반고 대표인데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이 집단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능 출제위원이 얘네들한테 이제 예비 수능 문제를 풀게 하고 얘네가 어려워하는 부분만 수능에 냈어. 작살 나, 안 나? 작살 나, 그쵸? 작살이 뭐야? 나 오늘 한강 친구한테 야! 한강 같이 안 갈래? 나 오늘 갈 건데. 그럼 친구도 콜! 바로 갑니다. 야, 지금 영하 몇 도지? 야, 뛰어들면 바로 하겠는데? 하면서 이제 막 친구랑 가겠죠, 그쵸? 일반고를 작살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를 근본으로 잡고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집단 구분입니다. 우리 마음 아프니까 지우자. 나도 일반고 나온 사람으로서 너 마음이 아프다. 좋겠다, 너네들, 그죠? 농담이고.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집단 구분 설명했어요. 마음 아프니까 우리 빨리 넘어가자. 문항 특성 곡선이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내가 이 밑에 칸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어차피 내가 칸을 갈라놨거든? 칸을 갈라놔서, 지금부터 설명할까?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하고 갑시다. 자, 고정검사 이론은, 여러분 막, 여기 필기하면 안 돼요. 그쵸? 필기하면 안 돼요. 쌍팔년도, 조선시대, 고려까지 갈까? 쌍팔년도, 고려조선 이론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모더니즘,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농담이야, 그죠? 현대 이론. 현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일단 적어놓고 다시 올라갑시다. 이거 다 하고 나면 내가 약간 살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은 현대 이론입니다. 현대 이론. 지금이 현대니까, 그쵸? 그래서 요걸로 문항 분석을 한다. 요즘에는. 자, 문항 특성 곡선은 수평축이 검사 총점이고, 수직축은 정답 맞춤 비율입니다. 됐죠? 자, 문항 특성 곡선은 검사 문항의 변별도를 보여줍니다. 변별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험은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자를 분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문항과 총점 상관이 높은 문항은 이게 이제 총점 상관이 높은 문항이 되겠죠.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다. 문항의 변별도는 문항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치. 너무 쉬우면 변별도가 있어, 없어? 아까 막, 또 할까? 이거 안 지워놨지? 이 정도 수준으로 수능을 냈어. 그러면 모든 수험생이 다 만점이야. 그러면 문항 변별도가 없겠지. 그쵸? 됐죠? 안 돼. 안 돼. 써먹을 거야. 됐다. 자, 이제 다시. 문항 난이도는 아까 뭐였죠?
아까 무의식이 답이었던 그 문제였죠. 전자, 전기도, 기계공학도 다 맞출 수 있는 문항 난이도를 추정하는 한 방법이 문항 변별도를 이용한 겁니다. 얘네 둘은 계속 엇갈려 있어. 계속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자, 오답의 능률도 아까 뭐였죠? 부산말로는 겐또 때리는 거고 서울 애들은 찍는 거 있죠. 찍는 거가 오답의 매력도라고 합니다. 오답의 능률도는 문항 반응 분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3번으로 찍는 애들 아니면 4번으로만 찍는 애들, 오늘은 신이 5번이라도 5번으로만 찍는 애들, 요런 걸로 이제 오답의 능률도. 아니면은 또 뭐 있죠? 모든 수험생이, 그러니까 어떤 거에 문제의 답이 5번이었어. 답이 5번인데 모든 all together 수험생이 5번이 아니라 4번이 답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모든 수험생이 4번으로 답을 했어. 그러면 이거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건 잘못한 거야. 내가 조건을 걸자. 모든 수험생이 이 4번을 답을 했다 그러면 답이 5번인데 이건 출제자가 잘못 낸 거야. 출제자가 가장 문제를 잘 내는 건 공부한 사람은 5번을 답을 찍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4번이 되게 매력적으로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이 매력이 이게 답일 것 같은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을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잘 문제를 낸 거죠. 자, 이제 갑시다. 자, 요게 뭐라고? 현대 문항 분석입니다. 나중에 쌍팔려도 나오겠죠. 특정 문항을 맞힐 확률은 잠재적 능력에 제가 말했죠? 이제 통계학이라고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성격 검사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잠재적 능력의 평균은 0, 표준 편차 1, 범위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통계하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르는 분포로 가정하고, 사실 이 정규 분포 곡선 자체가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 끝은 영원히 닿지 않는, 이거 우리 다음 어쨌든 오늘 아니면 내일 찍을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문항 난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왜? 모든 수험생이 맞추면 1, 모든 수험생이 못 맞추면 0. 갑시다. 됐죠?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자, 참고로 앞으로 줄글 겁나 나올 거거든요. 밑에. 이거 왜 2개야? 그렇지. 다른 내용이구나. 자, 이제 앞으로 줄글 나올 건데, 이 칸 내용을 조금 머릿속에 넣고 나면 저 줄글이 조금 읽혀요. 자, 고정검사이론은 고려조선 쌍팔년도 내용이 되겠고, 계산이 갖다 나오고, 직관적이면 안 되지, 사람아. 근데 이제 옛날이니까. 문항 난이도의 정답률은 전체 응답수 비율의 정답자 수입니다. 해당 문항의 정답자 수를 그 문항에 반응한 사람의 총수로 나눈 비율. 간단하죠? 친거에 비해서 맞춘 사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문항 난이도 지수란 한 문항에서 총 반응수에 대한 계속 똑같은 말 정답자의 반응의 수의 비율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한 문항의 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 못 맞추거나 다 맞추거나, 그렇죠? 모든 수험생이 다 못 맞추면 빵! 다 맞추면 1. 그렇죠? 그래서 문항 난이도 지수의 범위는 0에서 1이며 0에서 2.5 어려운 문항, 2.5에서 7.5 적절한 문항, 7.5에서 1이 쉬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밖에 못 맞췄으니까 어렵고 100명 중에 75명이 맞추면 쉬운 거잖아. 근데 100명 중에 한 50명은 맞추고 50명은 틀려야 적절한 문항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문항 반응 이론이 이제 현대 이론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문항 간의 수학적 함수 그치? 반응 확률로 설명했습니다. 언어적 용어로는 매우 쉽다, 중간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5가지로 구분을 하고,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0.5에 해당한 능력 수준을 말합니다. 정답률이 50%가 되는 지점, 중요해요. 문항 난이도는 수검자의 집단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론에서는 집단의 특성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내용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 현대 이론 문항 분석이잖아요. 수능 생각해봐. 자사고, 민사고, 과학고는 다 맞춰버리고 일반고는 다 틀리게 문제 내면 우리 일반고는 데모하고 일어나야지, 그쵸? 그 정도 그렇게 안 내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고정검사 이론과 반대로 어려운 문항일수록 문항
반대입니다, 반대. 이런 게 이제 또 시험에 나와요. 어려운 문항일수록 문항 난이도의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문항 난이도에 이제 내가 이거 통계 함수 수학이니까 이거까지 설명 양자 물리학 같은 거라서 못하겠어요. 그쵸? 이론적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이지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이것도 이제 계속 그 표준 정규분포 곡선인 거죠. 표준 편차 2, ESD, 마이너스 ESD, 플러스 ESD 이것도 이제 표준 편차도 나중에 가서 할 거예요. 좀 한 몇 챕터, 한 대여섯 챕터 뒤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가 문항 난이도에 대한 쌍팔년도 이론과 현대 이론이었고, 자, 이제 문항 변별도에 대한 쌍팔년도 이론과 현대 이론 가겠죠. 이번에는 문항 변별도에 대한 쌍팔년도 이론과 현대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쌍팔년도 이론에서는 문항 변별도 상위 집단과 아까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하위 집단의 정답률 차이가 되겠고, 개별 문항 점수와 전체 점수 간의 상관이 높으면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집니다. 요런 그래프. 문항의 변별도 지수는 문항 점수와 피험자 총점 간의 상관 계수에 의해 추정이 되고, 문항의 변별도가 높으면 검사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공부한 사람은 계속 아까 말했지만 합격하고 공부 안 한 사람은 계속 불합격하는 게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문항 변별도는 문항 난이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되므로 계속 말하지만 문항 난이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문항 변별도 지수는 이거 계속 시험에 나와. 이거 뭘로 나오냐면 이게 안 되는구나. 되나? 애매한데? 파란색으로. 여기는 0에서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0에서 1입니다. 지금 내가 줄 끄면 왠지 안 꺼질 것 같아서 중간에 껐는데. 요 두 개가 서로 문항 변별도랑 저희의 난이도였잖아요. 그쵸? 그럼 어떡하겠어? 문항 변별도 설명에 제를 끌어다가 놓고 0에서 1 이렇게 해서 틀린 문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틀린 문장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쟤랑 거꾸로 서로 나오게 해서 틀리게 해요.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크다고 해석합니다. 문항 변별도 지수는 0.1 이상 0.2 이상, 그러니까 문항 별로다, 그쵸? 0.2에서 0.4가 적절한 문항, 0.4 이상이 아주 좋은 문항. 아주 좋은 문항 뭐죠?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를 완벽하게 분간해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문항 변별도 지수가 음수인 문항은 나쁜 문항으로 검사해서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현대 이론으로 넘어올게요. 문제가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상하로 구별해주는 정도가 되겠고, 문항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기울기 이런 거. 능력에 따른 반응 확률의 변화율을 말하고요. 모수 로지스틱 통계 모형으로 분석합니다.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문항 변별도가 높다. 이게 가파른 그래프가 되겠죠. 요것보다는, 그죠? 문항 변별도의 이론적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이지만 문항 변별도가 음수 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문항 변별도는 문항 특성 곡선, 이게 이제 이거 현대 이론의 곡선이에요. 기울기가 크면, 지금 이 기울기가 큰 게 이거죠. 그죠? 높아지고 기울기가 작으면 완만해진다. 이미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이 쌍팔년도에 대한 내가 지금 이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는 이렇게 쌍팔년도와 현대 이론으로 나눠놨고, 이제 고정 그냥 검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갈게요. 다시 말하지만 요 앞에는 문항 변별도와 문항 난이도에 대한 쌍팔년도와 현대 이론의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아예 그냥 고정 검사 이론은 무엇인가로 가게 됩니다. 자, 갑시다. 검사 도구의 총점에 의해서 분석되는 이론으로 옛날 그 문항 분석 이론, 검사에 의한 관찰 점수는 진 점수와 오차 점수, 이 관찰 점수는 막 이 눈으로 관찰한 게 아니라 시험 성적에서 진 점수는 내가 알고 맞춘 거. 이건 뭐예요? 내가 알았음에도 OMR 카드 컴사 잘못 찍어서 틀린 거랑 내가 그냥 찍었는데 맞춘 거가 오차 점수가 되겠죠. 그쵸? 의해서 합성됨을 가정하는 검사 이론이고,
지금 측정 오차 설명했어요. 그쵸? 측정 오차. 측정 오차는 또 이 OMR 카드랑 다른 건데, 측정 오차는 나의 이 심리적 개념을 측정했을 때, 요거는 또 이제 다른 건데, 심리적 개념을 측정했을 때, 내가 사랑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심장 박동을 했다 치자. 근데 내가 그날 뭔가 심장 박동을 크게 하는 뭐 약을 먹었던 거 카페인을 먹어서 그 사랑의 정도가 좀 부풀려진 거예요. 그쵸? 그런 게 측정 오차예요. 측정 오차의 상관관계는 0이며,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쵸? 그럼 너무 지금 길어질 것 같아요. 모든 피험자에 대한 측정의 오차는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피험자의 진점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동일 검사를 동일 피험자한테 무한 반복 실시해서 얻은 점수들의 평균 점수로 추정을 하고, 문항 특성을 피험 집단의 총점 분포를 통해 파악합니다. 문항의 양호도, 문항을 잘 만들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만들었다 아니다를 평가하기 위해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문항 총점 상관 등의 지표를 씁니다. 문항 난이도는 해당 문항을 마친 피험자의 비율로 정의되며, 아까 말했죠? 다 맞추면 1, 수험생이 다 틀리면 0, 그쵸? 0에 가까울수록 어려운 문항, 1에 가까울수록 쉬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피험자가 아까 계속 말했지만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자를 분간해야 되기 때문에 약 50%가 정답을 맞힌 문항이 가장 변별력을 좋다고 여기지만 평가 목적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를 구성해야 된다. 수능은 이 50%보다 더 위로 올려서 하죠. 그쵸? 수능이 50%면 너무 그 상위 랭크에 대한 학교들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 때는 조금 더 올립니다. 근데 뭐 우리 같은 시험은 50%가 되겠다. 그쵸? 우린 절평이니까. 문항 변별도는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을 얼마나 잘 변별하는지 나타낸 지표로, 계속 말하지만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정답률 차이 또는 문항 총점 상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위 27%와 하위 27%의 정답률 차이를 구하거나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 산출해서 변별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문항 총점 상관이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총점과 일치하게 반응하여 고득점자일수록 맞추고 저득점자일수록 틀리는 경향이 뚜렷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는 읽어보지 않을게요. 자, 문항 난이도의 경우 0.9 이상이면 지나치게 쉬운 문항, 0.9가 100명 중에 90명이 맞추는 문제예요. 0.1 이하는 100명 중에 10명만 맞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10명으로 치면 10명 중에 9명이 맞춘 거, 10명 중에 1명만 맞춘 거,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으로 강조해서 극단적인 난이도를 가진 문항은 검사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프로이트가 제안한 개념문에서 1번 보기에 답이 무의식 1번이야. 그런 문제 내면 돼, 안 돼? 영원히 우리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죠? 자, 고정검사 이론 하에서, 저희 이제 쌍팔년도 이론 하에서 이러한 문항 통계치는 표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쌍팔년도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동일한 문항이라도 일반 학생 집단에선 정답률이 0.7, 특정 학습부진 집단에서 0.3이 나올 수 있으며, 즉 집단 의존. 그러니까 지금 집단이 달라서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경우 문항 난이도가 분포에 따라 다르게 추정됩니다. 이는 고정검사 이론에서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가 절대적 값이 아니라 표본 상대적인 값임을 의미하며, 표본 특성이 바뀌면 수치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CTT가 이제 갑자기 이거 줄임말 써서 미안한데 이겁니다. 고정검사 이론이 CTT입니다. 이거 줄임말이에요. 클래시칼, 그쵸? 클래시칼이 고전이니까. 우리 클래식 그게 고전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CTT에서는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에서의 문항 통계를 검토해야 되겠고, 피험자의 능력의 정도가 검사 도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팔년도인 이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나중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정 보완해서. 즉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검사 이론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항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점 계산, 집단 구분 등을 마련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한계점을 보완해서 현대 문항 분석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갑시다. 자, 이제 현대입니다. 피험자의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할 수 없는 잠재적 특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피험자의 검사 점수로부터 잠재적 특성을 추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고정검사 이론에서 측정 오차가 피험자 집단의 성질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검사 이론이며,
문항 발음 이론에서는 혀가 왜 꼬이지? 피험자에 따른 측정 오차는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측정 오차가 같다겠죠. 피험자의 잠재된 능력 수준과 문항에 대한 반응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서 제가 지금 양자물리학 수학까지는 못합니다. 양자물리학 수학까지 통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험자가 능력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문항 특성 곡선에 가정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문항 반응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이제 이 얘기가 또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봐봐요. 단일 차원의 잠재 능력이 문항 반응을 결정하고 1차원성을 가정하고 단일 차원의 잠재 능력이 문항 반응을 결정한다는 가정하에 뭐 이런 게 있죠. 또 하나의 특성으로 문항 점수나 문항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 모든 문항은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의 잠재적 특성만을 측정해야 합니다. 자, 봐봐요. 예를 들어 수학 능력 검사라면 순수하게 수학적 능력만 측정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걸 우리 걸로 한번 봐봐요. 똑같은 문장인데 또 한계 검사 구성하는 모든 문항은 한 개의 잠재적 이게 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인데 선생님 왜 그렇게 여러 번 해놨어요? 우리는 문과생이잖아요. 이거는 이과생이면 바로 한 문장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우리는 문과생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기출에 옳은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지 않으면 맞추기 힘듭니다. 이게 기출에 나왔던 답인 문장들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기출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문항 반응 이론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서 끼워 넣은 것도 많죠. 그쵸? 자, 이게 같은 문항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청상 3급을 시험을 치는데 난 가끔 그 생각을 해.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만 1, 2, 3, 4 보기가 있어. 근데 이 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그 상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시험이어야 되는데 저 지금 제 이론서든 뭐든 뒤에 영어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영어를 읽고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영어로 답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영어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다 치자. 느낌이 있다 치면 아까 내가 이거 했잖아요. 그쵸? 봐봐. 얘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잖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분류해내는. 얘는 difficulty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예를 들어서 막 미국에서 살다 온 애여가지고 문항 난이도랑 변별도 난이도 무엇, 변별도 무엇, 한자는 어려워 이러고 있는데 이 외국에서 온 애가 뒤에 영어 단어를 보고 그럼 답은 이거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나 열심히 설명하는 듯.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 여기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담에 대한 능력으로만 공부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을 분간해 냈어야 되는 시험인데 이 한 개의 특성, 하나의 특성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영어를 다 달아줘서 힌트를 줘버리면 영어까지 잘 아는 사람이 성적이 더 높아지는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막 모든 문장이랑 단어에 영어를 다 넣었어. 그래갖고 외국에서 온 애가 사실은 공부 많이 하는데 영어만 보고도 겐또로 찍어서 다 맞춘 거야. 그럼 여러분 억울할 수 있잖아. 그쵸? 공부한 내용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어 문장과 영어 단어를 넣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다 맞춰버리면 그만큼 억울한 시험이 어딨습니까? 그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덥다 난. 이제 끝나간다. 자, 이제 갑니다. 이거는 통계 방식이에요. 통계 프로그램 요인 분석을 통해서 검사의 일차원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험자의 잠재 능력 값에 따른 정답 확률의 변화를 통해서 문항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자, 이 지역이 막 전라도, 광주,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그 지역 아니에요. 그쵸?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역 독립성을 가정한다? 같은 거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봐봐, 똑같은 말.
그럼 선생님 왜 똑같은 말? 여러분 보기에 이거 따로 나오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이과생이 아니어서 다 다른 걸로 인식해요.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특정 문항에 대한 다른 문항에 대한 반응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왜? 지역 독립성. 독립성?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특성은 표본의 특성 분포와 관계없이 일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 1번 문제의 답이 2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진짜 한 10번의 뭔가 자격증 시험 치면 10번 중에 한 번은 2번 문제 푸는 보기가 나중에 22번 문제 푸는데 보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 한 번씩. 웬만하면 그렇게 안 만들려고 노력하죠, 출제자들이. 문항 특성은 표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 현대 이론이니까 수정 보완을 많이 했어요. 수검자의 능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에 사용하는 문항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왜? 계속 말하지만 지금 문항 반응 이론은 현대 이론이라서 수정 보완을 많이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많이 없어지겠죠. 근데 고정검사 이론은 단점이 많아요. 한계도 많고 옛날에 만들었던 이론이니까. 사용하는 검사 또는 문항에 따라 수검자의 능력은 변하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문항 난이도는 수검자 집단의 특성에 또 수검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울 거잖아. 일반고 작살내고 막 그러면서 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집단 독립적이 되겠습니다. 피험자 능력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을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가 한 거야. 그죠? 나 사실 3 좋아해서 전 모든 시험에 다 3번으로 찍습니다. 답이 1번, 4번, 5번 아니고 이럴 때 많잖아. 2번이랑 3번 중에 뭐지? 하면서 근데 어느 건 안 하지. 신의 느낌으로 첫 번째 꽂히는 이건 것 같다. 2번, 3번 중에 근데 2번 같다 할 때 2번으로 체크했지. 근데 항상 OMR 내기 전에 한 번 더 수정 테이프로 3번에 갔다가 결국 나중에 답안지 딱 보면 2번이 답이더라고.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그러지. 이걸까 저걸까 했을 때 첫 느낌으로 가. 여러분도 이걸까 저걸까 했을 때 첫 느낌으로 갑시다. 자, 문항 반응 이론의 장점은 문항 불변성과 능력 불변성입니다. 즉, 피험자 집단에 지금 계속 같은 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과생은 이게 한 문장으로 다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약간씩 다른 형식으로 계속 반복으로 봐야 이 문장입니다. 그쵸? 똑같은 나왔지만 집단의 어디? 그치. 집단의 관계없이. 아까 여기도 있었죠? 집단 독립적. 반대로 어떤 문항 집합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능력 수준이라면 능력 추정치가 불변한다. 계속 있잖아. 아까 능력은 변화되지 않는다. 개별 응답자의 능력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가파른 곡선은 전체 능력 구간에 걸쳐 고르게 변별하는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1돼 있죠? 1 어디죠? 1. 이거. 색깔 좀 다르게 합시다.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갈게요.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누워있는 애가 되겠죠? 낮은 능력에서 조금씩 상승하는데 낮은 능력자 구분에는 용이하지만 높은 능력자에게는 모두 정답을 맞힐 정도로 누워있는 애. 지금 얘가 제일 누워있잖아. 누워있고 얘가 이제 2. 숫자로 또 적어놓을까? 1. 초기에는 정답 확률이 0에 가깝다가 상위 능력군과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는 데서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는 어려운 문항으로서 상위 능력자만 맞추고 하위 능력자는 거의 틀린 유형이 3번. 자, 여기서는 이렇다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르르 맞추는 게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까지는 다 틀리고 이 순간을 넘어선 애들은 다 맞추는. 자,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들은 기출을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공부 더 해서 넣은 거예요. 물론 저기 많은 문장들이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내가 더 많이 넣은 문장도 있어요. 그냥 열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한 저의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 다 수업하고 해서 미안해요. 물론 전략이었어. 이거 다 수업하고 해서 하는 거. 요거 로샤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틀린 문장은 보지 않을게요. 이것만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서. 틀린 문장은 제가 말했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가 틀린 문장이거든요. 어차피 제가 기출을 다 외우고 수업하는 거라. 이제 수업
이 수업 맞춰질 때쯤에 얘기해서 내가 너무 미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한 문제 나와요. 근데 한 문제 나오는데 사실 안 나오진 않아요. 3년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금 제가 시계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 최대로 시간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수능도 한번 해봤고 프로이트 문제 무의식도 한번 해봤고 불안의 종류로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많은 패를 깐 건데 많은 예시를 든 건데 지금 이렇게 제가 구질구질하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하면 지금 제가 측정 및 평가 와서 이 말 처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틀리면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과목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서 총 6과목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6과목 공부할 때 물론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6과목을 공부할 때는 내가 너무 안 될 것 같은 과목은 좀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해 안 된다고 얘를 너무 붙잡고 있으면 상담 이론이라든지 학습 이론이라든지 집단 이론처럼 금방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맞출 수 있는 애들을 놓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이제 수업이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린 거. 내가 이걸 처음부터 말씀드렸더라면 그럼 이건 안 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문제는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한 문제 이건 틀리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틀린 문장은 제가 사실 여기 가서 막 이거 2개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출을 거의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이 맞는 문장을 머릿속에 넣는 것조차가 힘들기 때문에 틀린 문장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장을 읽게 되면 지금 막 난이도랑 변별도를 다 거꾸로 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뻔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변별도는 변별도로 알고 있어야 되고 난이도는 난이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틀린 문장 보면은 막 난이도에 대해서 변별도 설명 들어가 있을 거고 변별도에 대해서 난이도 설명 들어갈 건데 그거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문장은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할 때도 별로 보는 걸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넣어는 놨지만.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만들어낸 이론 아니에요. 저 어차피 수학 못해서 힘들게 간 학교인데 제가 만들어낸 이론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정말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힘들면 포기하세요. 포기란 빠르면 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추천하는 건 아니고 공부해 볼 대로 공부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땐 놓아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